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이걸 통해서 프랑스 육류 산업의 복잡한 현실과 미래, 그리고 그 이면에 얽힌 경제, 사회, 환경, 또 프랑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미식 문화까지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가 프랑스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한 결과를 요약한 거라고 하는데요. 가금류, 돼지고기, 소고기 이 세 부문을 다 같이 보면서 만약 지금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5년에는 어떤 모습일까 이걸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이 지금 어떤 다층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지 이해하고 또 그 의미를 좀 파헤쳐 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이게 사실은 단순히 고기 문제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요. 프랑스 사회가 이 육류 산업에 거는 기대가 워낙 다양하고 어떨 때는 서로 좀 부딪히기도 하거든요. 아, 부대친다는 건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저렴하면서도 품질은 또 좋은 단백질을 원하고 동시에 프랑스 미식, 이 자부심도 지켜야 하고요. 네네. 근데 여기에 또 환경보호나 동물복지 문제, 농촌 경제 활성화 이런 것까지 이런 복잡한 요구들이 막 얽혀 돌아가는 거죠. 그건 좀 입체적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 말씀 듣고 보니 정말 많은 요구가 그냥 동시에 쏟아지고 있는 거네요. 값싸고 질 좋은 고기, 근데 또 미식 문화도 지켜야 하고 농촌 경관관리, 동물복지, 기후영향, 게다가 일자리랑 무역 수지까지. 이거 그렇죠. 이 모든 걸 한 번에 만족시키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각 목표가 때로는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죠. 예를 하나 들자면 생산 비용을 낮춰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면 아무래도 동물복지 기준 강화나 환경 규제 준수랑은 좀 상충될 수가 있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비용 문제가 있으니. 네. 또 대규모 생산으로 효율성을 막 추구하다 보면 프랑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족농 중심의 농촌 구조라든지 아니면 지역 특색을 살린 그런 고품질 생산 방식이 위협받을 수도 있고요. 이 딜레마가 프랑스 육류 산업의 어떤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좀 제대로 이해하려고 연구진이 아주 흥미로운 분석 방법을 썼다고 들었어요. 단순히 가격이라든지 온실가스 배출량 이런 개별 지표만 본 게 아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연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시스템적 접근입니다. 시스템적 접근이요? 네. 그러니까 가금류, 돼지, 소고기 부문을 각각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분석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닭고기 소비가 늘면 소고기나 돼지고기 시장에 바로 영향이 가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게 사료작물 재배라든지 토지 이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보고요. 그런 연쇄 효과까지 보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특정 부문의 변화가 다른 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연결고리를 봐보려고 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프랑스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EU 시장, 그리고 더 넓게는 전 세계 시장, 이런 여러 지리적 수준에서의 수급 관계도 동시에 고려를 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 육류 산업이 국경을 넘나드는 복잡한 교역망 속에서 움직이니까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과거의 변화 추세를 이해하려고 역사적인 분석도 하고 또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정교한 모델링 기법도 결합했고요. 좀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전체 그림을 보려는 그런 다각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역사적 분석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1960년대 이후 프랑스 육류 시장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상품화하고 자유화, 이게 핵심 키워드라고요. 네, 상품화라는 건 그 육류가 점차 개별 농장의 특성이나 품질 차이 이런 것보다는 딱 규격화된 어디서나 똑같은 상품처럼 취급돼서 대량으로 거래되는 현상을 말해요. 아,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물건처럼요. 그렇죠. 비슷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요. 동시에 자유화, 그러니까 시장 개방이 진행되면서 국내외 경쟁이 치열해졌고 결국 가격이 시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 된 거죠. 1990년대까지는 그래도 이런 흐름 속에서도 프랑스 육류 산업이 꾸준히 성장세를 보였다고 하네요. 국내외 수요 증가도 있었겠지만 그 유럽 공동농업정책 CAP 있잖아요. 네, CAP. 유럽 연합의 오랜 농업 보조금 정책, 이게 큰 방패막이가 되어졌다고요. 맞습니다. 지원도 받고 또 시장 보호도 어느 정도 됐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프랑스만의 독특한 정책적 선택도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인데요. 어떤 선택들이 있었죠?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대규모 기업농보다는 그 가족농 중심의 다각화된 농업 구조를 유지하려고 좀 노력을 했고요.
또 생산부터 유통까지 한 회사가 다 하는 수직적 통합보다는 생선자 협동조합의 역할을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이런 점들이 프랑스 농업의 특징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 성장 이면에는 문제점도 있었다면서요. 요 같은 특정 지역으로 가금류하고 돼지 사육이 막 몰리면서 경제적으로는 효율적이었을지 몰라도 그 지역 환경에는 엄청난 부담을 준 거죠. 아, 환경 부담이요? 예를 들면 어떤? 가축 분뇨 처리 문제라든지 수질오염 같은 문제들이 막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에 닭고기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전통적으로 중요했던 쇠고기 소비를 추월했거든요. 네. 이게 또 가금류 부문의 산업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 상황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네, 국내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점점 더 대형마트 중심으로 딱 규격화된 제품 위주로 변하면서 프랑스가 원래 강점을 가졌던 고품질 육류나 지역 특색을 살린 제품들이 설 자리를 좀 잃어갔습니다. 아,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EU 농업 정책이 바뀌고 또 무역 자유화가 심화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고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 하나가 있는데요. 뭔가요? 많은 사람들이 보통 프랑스 육류 산업의 가장 큰 경쟁 상대를 저 멀리 브라질이나 타국처럼 인건비 싼 나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 자료를 보면 가장 치열한 경쟁 상대는 바로 옆에 있는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 같은 유럽 내 다른 생산 강국들이라는 겁니다. 네. 유럽 국가들이요. 그게 더 힘들다고요? 네, 예상 밖이죠. 마치 뭐랄까 유럽 육류 챔피언스 리그 안에서의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 뭐 이런 거죠. 와, 정말 의외네요. 바로 옆 나라들과의 경쟁이 제일 힘들었다니.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 미래 예측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구에서는 여러 시나리오 중에서 현상 유지, 그러니까 비즈니스 as usual 시나리오를 분석했는데요. 이건 어떤 가정하에 진행된 건가요? 이 시나리오는요. 최근 몇 년간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19 팬데믹이라든지 가축 전염병,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큰 위기들이 결국은 일시적인 충격이고 사회 경제 시스템이 어느 정도 회복력을 발휘해서 과거 수십 년간 쭉 이어져 온 장기적인 추세로 다시 돌아갈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큰 위기는 잠깐이고 결국 예전 흐름대로 갈 거다. 네, 그렇죠. 특별한 정책 변화나 혁신적인 돌파가 없이 그냥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산업이 흘러갈 경우에 2035년에는 어떤 모습일지를 예측한 겁니다. 이게 꼭 실현될 미래는 아니라고 해도 현재 추세의 연장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예측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현 상태의 문제점을 더 명확히 인식하고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미래 시나리오를 상상하든 간에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한 회복력하고 또 환경, 사회, 경제를 다 아우르는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확보, 이건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연구는 어찌 보면 현재 추세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셈이에요. 그 경고의 구체적인 내용?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예측 결과가 좀 암울하다고 하셨는데. 네, 우선 세 부문 모두 그러니까 가금류, 돼지고기, 소고기 전부 다 생산량 증가보다는 소비량 증가가 더 클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수입 증가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여요. 수입이 더 늘어난다. 네, 결과적으로 프랑스의 육류 자급률은 2020년에 약 98%였는데 2035년에는 87%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와, 98에서 87이요. 10% 넘게 떨어지는 거네요. 이건 프랑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식량 주권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우려인데요. 그쵸, 큰 문제입니다. 생산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생산의 지리적 쏠림 현상 있잖아요. 프랑스 서부 지역 중심의 생산 집중, 이게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서부 편중이 더 심해진다. 네, 이건 다른 지역의 축산업 기반이 약화된다는 걸 의미하고 국토 균형 발전에도 좋지 않은 신호죠.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중소규모 농가와 관련 산업의 구조적인 쇠퇴입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요, 2035년까지 농가의 약 34%, 그리고 농업 부문 일자리의 31%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34% 농가 감소, 31% 일자리 감소요. 와, 이 숫자 정말 충격적인데요. 네, 저도 보고 좀 충격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도축 및 육가공 시설의 20%, 그리고 관련 농식품 산업 일자리의 14% 감소도 예상됩니다. 아,
이건 단순히 일자리가 좀 줄어드는 수준을 넘어서 농촌 지역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고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십 년간 농촌을 지탱해온 그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정말 어두운 전망이네요. 그럼 혹시 환경 문제는 좀 나아질까요? 가축수가 줄면 온실가스 배출도 줄지 않을까 싶은데요.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프랑스 국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자체는 가축 사육 두수가 줄어드니까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그 줄어든 생산량만큼 수입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아, 결국 프랑스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육류 전체를 놓고 보면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지 않고 사실상 정체 상태에 머물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일종의 탄소 누출 효과라고 하죠. 탄소 누출이요. 그러니까 국내 배출량은 줄어든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배출량이 그 자리를 메운다는 거군요. 다른 환경 문제는 좀 어떤가요? 네. 그 가축 사료로 많이 쓰는 대두 있잖아요. 그 수입 의존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생산이 집중된 서부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 질소 과잉 문제, 이게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인데 이것 역시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더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은 특히 소와 같은 반추가축 감소가 가져올 연쇄적인 환경 영향입니다. 연쇄적인 영향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반추가축이 줄면 필연적으로 목초지 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목초지는 단순히 툴밭이 아니거든요. 다양한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역할을 합니다. 아, 그렇죠. 따라서 목초지 감소는 생물 다양성 손실을 직접적으로 초래하고요. 또 우리가 아는 그 아름다운 프랑스 농촌 경관의 변화를 가져오고 토양의 탄소를 저장하는 능력까지 감소시켜서 기후변화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초지의 물 정화 기능이 약화되면서 수질오염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아, 생각보다 영향이 크네요. 네. 이처럼 축산업, 특히 그 초지 기반의 반추가축 사육 시스템의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환경적 파급 역할을 가집니다. 결국 현상 유지는 환경적으로도 전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결국 이 현상 유지 시나리오는 경제, 사회, 환경 어느 쪽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군요. 요약하자면 자급률은 떨어지고 농촌 일자리는 대폭 줄고 생산은 특정 지역에 더 쏠리고 환경 문제는 해결은커녕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 과거의 그 생산성 중심 추세가 미래에는 오히려 여러 문제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네요. 그럼 이 모든 분석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요? 이 연구는 단순히 암울한 미래를 예측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이런 모습인가?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더 바람직한 미래는 무엇이며 그곳으로 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논의를 이제 시작해야 한다는 촉구인 거죠. 네. 단순히 가격 경쟁력하고 기후변화 대응, 이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기술적, 경제적 효율성만 따지는 그런 단선적인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단선적인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건 결국 더 많은 가치와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겠군요. 정확합니다. 육류 생산과 소비에 관련된 모든 쟁점들, 그러니까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농촌 사회의 활력 유지, 환경 보호, 생물 다양성 보존, 동물 복지 증진, 또 소비자의 건강 문제, 식량 주권, 그리고 프랑스 고유의 미식 문화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하나를 위해서 다른 것을 무조건 희생하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거죠. 모든 쟁점을 고려한다는 건 결국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어지겠네요. 고기를 생산하는 농민, 가공 유통업체, 또 소비자단체, 환경운동가, 동물권리 옹호단체, 지역사회 대표, 그리고 정부 정책 담당자까지. 와, 정말 다양한 입장이 존재할 텐데요. 바로 그 점이 이 연구가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바입니다. 프랑스 육류 부문의 미래는 어느 한 집단이 단독으로 결정하거나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사회 전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만들어가야 할 집단적이고 다원적인 과제라는 겁니다. 집단적이고 다원적인 과제? 네. 각자의 이해관계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갈등을 피하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아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프랑스 육류 상업이 직면한 복잡한 현실, 그리고 현상 유지 시나리오가 예측하는 2035년의 미래를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저렴한 가격부터 미식 문화, 환경보호, 농촌 경제까지 서로 막 부딪히는 요구 속에서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경제, 사회, 환경적으로 정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를 확인할 수 있었네요. 특히 그 농가와 관련 일자리의 대규모 감소 예측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이 분석은 그냥 비관적인 전망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미래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선택지요. 네,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잣대 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가치들, 예를 들면 환경보호라든지 동물복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식량주권 같은 가치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고려하고 이걸 실제 정책과 시장 시스템에 반영할 것인가, 이게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숙제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연구에서도 강조했듯이 육류 산업의 미래는 정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힌 집단적이고 다원적인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농민, 소비자, 대형 유통기업, 환경단체, 동물보호단체, 정부 정책 이반자 등등 이렇게 서로 다른, 때로는 정말 첨예하게 대립하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한자리에 모여서 좀 생산적인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최소한의 공감대와 합의점을 찾아나갈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나갈 첫 단추는 과연 어디서부터 끼워야 할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